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유사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범인의 행태를 분석해서 과연 누가 진범인지를 잡아내는 프로파일러의 활약이 눈부시지요. 아직은 다소 생소한 분야이지만 범죄 수사에서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분들의 역할을 빼놓고 나선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나요. 오늘 만날 파워피플은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우리나라 제1세대 프로파일러라고 하시는데요.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이실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실지 저 또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진영의 파워피플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제 앞에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의 1세대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요새 우리나라가 어떤 범죄 심리 또는 과학 수사 또 이제 뭐 외국의 어떤 과학 수사 기법을 다룬 뭐 CSI라든지 뭐 그런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범죄 수사 드라마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도 되면서 그 중에서 항상 이렇게 궁금했던 제 이 직업이 프로파일러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 제가 프로파일러를 하시는 이분을 우리 배상훈 교수님을 처음 뵈니까 정말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흥미진진한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프로파일러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직업인지 한번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프로파일러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범죄 심리 수사관 정도로 범죄 심리 수사관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범죄 행동 과학자 이렇게 범죄 행동 과학자. 네. 그러니까 범죄 현장을 분석해 갖고 네. 범죄인의 심리를 추정해서 범죄 수사 해결하는 그런 수사관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해서 실제로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고 또 이 사람이 진범인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심리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프로파일러군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뭐 크리미널 프로파일러 이렇게 붙이는 것도 하지만 그냥 네. 프로파일러로 많이 통하기도 합니다. 네. 예. 사실은 우리 교수님께서 이 프로파일러의 길을 걷게 되셨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소개도 제대로 되지 않은 또 사람들에게 인지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최첨단 직업의 세계에 몸을 담그신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시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우연입니다.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이 사회학과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사회학과 인류학을 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제 주전공은 가족 생애사입니다. 가족 생애사요? 네. 말하자면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가족 관련된 공부를 그러니까 그 대학 석사 과정에서 가족 관련된 공부를 하고 네. 박사 과정에서는 흔히 말하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이제 생애사 연구 방법을 했는데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전공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한 뭐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 주로 이제 방법은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 예를 들면은 흔히 말하는 요즘 이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도 네. 계시고 뭐 징용 갔던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 어려웠던 삶을 본인의 목소리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목소리를 그렇죠. 누군가 들어갖고 네. 그거를 작은 역사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재구성하는 작업들 그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가족 생애사라는 게 생애사 방법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학문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인류학 중에서도 뭐 아주 저 첨단의 기법입니다. 사실은 네. 누구나 못하는 건데 그거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애사를 재구성하는 과정도 네. 해봤고 네. 또 징병 갔다 온 분들의 그 생애사를 재구성하면서 그래도 아주 우연하게 살인범의 그 생애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니까 왜냐하면 살인범이 살인을 할 때는 네. 어떤 뭐 특별한 우연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네. 심지어 묻지마 범죄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 범죄에는 나름의 동기나 그렇죠. 이유가 있을 이유가 것이다. 있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범죄자가 아동학대를 당한 거죠. 아버지한테. 네. 그것도 아버지한테 성적 학대를 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들 아이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큰 트라우마가 돼갖고 네. 결국은 연쇄살인범이 됐는데 네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의 생애를 재구성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지점에 그 방아쇠가 당겨졌는가 네. 그걸 찾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작업이 사실은 프로파일러의 작업인 거예요. 네. 근데 우연하게도 2004년도, 2005년도에 경찰청에서 네. 프로파일러를 특채를 했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냥 이게 우연히 맞을까라고 잘 몰랐는데 네. 미국의 학문 체계를 봤을 때 이거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아주 미친 척하고 원서를 넣었었는데 네. 거기 계셨던 지금의 이제 흔히 말하는 조금 머리가 깨신 분들, 좀 네네. 아주 좀 튀신 첨단 분들이 기법을 받아들일 충분한 심리적 준비가 되신 됐던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이제 예. 뽑아주셔갖고 했는데 아주 우연하게도 그때 이제 제가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저 혼자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파일러 1호라고 하는 과분한 그 명성이라기보다 하여튼 이름을 얻게 됐는데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표창원 교수님이란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히 표현은 말씀하신 대로 프로파일러 1세대가 제일 맞겠죠, 네. 사실은. 사실 이렇게 짧게 프로파일러에 대한 소개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벌써 정말 흥미진진 기대가 잔뜩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진짜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영의 파워피플에 항상 먼저 시작되는 바로 코너는 오늘의 주인공께서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를 한번 더듬어 보는 우리의 작은 역사 이야기인데요. 바로 배상한 교수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의 인생의 키워드를 보니까요. 장돌뱅이 어머니가 있으시네요, 처음에. 자, 장돌뱅이 어머니 하면 일단 왠지 그 말에서 나오는 코끝이 조금 시린 듯한 이런 느낌이 나는 것이 아마 저뿐 아니라 아마 시청자분들도 약간의 그 시린 느낌이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장돌뱅이 어머니에 얽힌 우리 배상훈 교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도 제가 외로운 아이 그렇지만은 그 나이 든 분들의 얘기를 많이 경청하는 아이.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이제 그 시장에서 장사를 많이 하시면서 네. 보통 장돌뱅이가 5일장을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돌뱅이라는 뜻이 그럼 장을 돌아다니는 면서 장사를 하는 네. 상인을 얘기를 하죠. 자기 턱 없는 노점상, 예. 5일장의 노점상 그렇게 이런 되고 것이 장돌뱅이군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시는 근데 이제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뭐냐면 장을 돌아다니면서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 전파자의 역할도 하고 맞죠.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머님 뭐 생계를 위해서 하셨지만 그래도 그 일이 참 맞으셨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물건을 같이 옮겨다 드리고 그러면서 뭐 저도 같이 장사를 하게 되면서 어머님을 따라다니시군요. 예,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하게 되면서 네. 사람들과 굉장히 이 말하는 거 듣는 거가 제 천직이 재밌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 천직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했던 게 어떤 우연이지만 사실은 제 인생을 결정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 이제 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시는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실제로 그 어머니 옆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어머님께서 우리 지금 배상훈 교수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결국은 사람들과의 그 말을 나누고 그것을 경청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 주신 거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큰 자산이죠. 바로 그러셨던 교수님께서의 인생의 그 다음 키워드를 보니까요. 너는 내 운명이네요. 사실은 너는 내 운명이라는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은 이 너는 내 운명 하면 흔히 뭐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연인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부모님 이렇게 또한 여기서도 또한 저는 사람을 떠올립니다만 우리 교수님께서 너는 내 운명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있는 키워드일까요? 글쎄 이제 제가 딱 어떤 뭐 이 운명이라는 거 자체를 상당히 많이 저는 사실 믿습니다만 운명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맞았지만은 사실은 그 이후 뒤에 인생에서 아주 깊이 있게 저를 살찌웠던 네. 그런 게 사실은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좀 공감하고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 너는 내 운명에서 너는 누굴까요? 글쎄요. 너는 지금 생각하면은 프로파일러가 아닐까요? 아,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교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이 직업이 나의 운명이자 그리고 내 인생에서의 일종의 반려자 같은 그런 의미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그겁니다. 제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아, 교수님께서 아직 결혼을 안 하셨군요. 못했다고 해야 되는 근데 거겠죠. 오히려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의 그 관심이 다 쏠려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은데 그 좀 계기가 됐던 게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35살에 그 프로파일러가 됐는데요. 네, 35세요. 네, 그때 이제 뭐가 됐냐면 결혼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여자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프로파일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내 네. 운명일 것 같다. 네, 네. 했더니 그 여자분이 선택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냐 프로파일러냐. 그래서 당연히 프로파일러지 하고 한마디로 이제 거한 딱지를 자초하신 발언이신데요. 조금 이제 정신이 나갔었죠. 사실은 그래갖고 근데 그게 왜 선택의 문제가 됐을까요? 사실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직업은 있으셔야 될 거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하는 것과 좋아하는 사람이 그게 양립 불가인가요? 왜냐하면 그 여자분이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인데 네. 미국에서의 프로파일 삶을 알았던 아시는군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프로파일러들이 결혼 생활이 되게 불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분석하기 때문에 네.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분석을 해버리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네. 먼저 이성적으로 분석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물론 그런 부작용이. 이제 근데 그게 핑계일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에서도 프로파일러가 직업병이 많은 게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뭐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해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아는 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쭉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이성적인 여자였던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구나. 이미 판단을 했구나 생각이 또 뭐 들더라고요. 일반 평범한 분들이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소위 프로파일러 분들은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뒷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하시고 또 그게 심지어 우리 배우자나 아이들이 되면 정말 조금 그쵸,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셔서 그럼 그때 한번 이제 소위 실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이별을 경험하셨군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너무 사실은 저희들 일 자체가 거의 24시간을 풀 대기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 뒤로는 그리고 이제 그 성 같은 것도 봤는데 선뜻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하면은 네. 얘기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다가 네.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분석하고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끝나는 거죠. 몇 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외국 문헌이나 이런 데서 읽은 것처럼 예. 이게 좀 사람이 사람 분석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특히 이제 가족 생활이 어렵다는 거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 아마 내년 이맘때는 또 멋진 인연의 분을 만나서 그분이 프로파일러가 아닌 그분의 부군으로서 이 자리에 또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배상원 교수님께서 서울 디지털대학교의 경찰학과 교수님으로 또 연구도 또 학문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런 배상원 교수님의 가장 최근접 거리에서 배상원 교수님의 일상생활 또 배상원 교수님의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다시피 하시는 우리 친하신 분이 한 분은 우리 배상원 교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분은 우리 배상원 교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시죠. 배상원 교수님께서는 이제 처음 뵙는 그런 약간은 무서울 수도 있는 인상이시지만 사실은 되게 소탈하고 부드러운 면을 갖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은 프로파일러로서의 그런 날카로운 그런 거를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제 프로파일링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이면에 있는 것들을 좀 캐치해내시고 이런 능력이 있으셔서 그럴 때 다시 한번 프로파일러시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프로파일러로 활동을 아무래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밤샘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건강을 아무래도 좀 많이 챙기셔서 이제
평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더 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프로파일러로 이제 활동을 하실 때 이제 범죄 심리를 분석하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신 면이 있으신데요. 섬세하신 면 물론 좋지만 이게 과하시면 또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평소에 우리 조교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쑥스러웠거나 뭐 그러셨나요? 교수님께서 우리 조교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직업적 특성상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주 작은 미세한 표정 변화라든가 행동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감각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화장품을 안 쓰고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몸이 감각의 덩어리가 돼야 되는 직업이 프로파일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뭐냐면 정신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은 더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유념하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꾸 교수님께서 전 뭘 분석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 1시간 정도 있으면 말수가 줄어든다는 게 저도 조금 실감이 나네요. 이번에는 직접 우리 교수님께서 프로파일러로 활동하시면서 실감나게 경험하셨던 그때 그 사건으로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아마 이름을 들으면 기억하실 만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연쇄살인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희대살인마 강호순. 아마 이름을 대부분 이름만으로도 섬뜩함을 느끼시거나 아마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을 사건이지요. 자, 그런데 이 희대살인마라고 불리웠던 강호순 사건에 직접 그 사건에 그때 프로파일러로서 이 수사의 일익을 담당을 하셨다는데요.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수행하셨던 그때 그 강호순 사건의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대략적으로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강호순 사건은 이제 주로 경기 서남부죠. 안산이라든가 화성 같은 데서 흔히 말하는 피해자, 여성이 대상이 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흔히 말하는 이 호위동승이라고 해갖고요. 길에서 있는 여성을 차에 태워서 네. 자기 은신처로 납치한 다음에 거기서 잔인하게 살해해서 사체를 유기했던 그 피해자가 뭐 최소 한 열 몇 명쯤 되는. 네. 그때 당시에 밝혀진 사람도 10명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밝혀진 사람이 그 정도고 시신을 찾은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네. 열 몇 명 안쪽이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이제 첫 진술을 들었을 경우는 2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죽인 사람에 대한 진술을 했을 때 진술을 했을 땐 초기 진술이 중요한데 20명이 넘었군요. 예. 그런데 이제 진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검찰 수사 단계가 돌아오면서 바뀌고 송치가 된 후에는 바뀌었지만은 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뭐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도 그런 겁니다. 근데 연쇄 살인범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아무리 여성이라 하더라도 어떤 죽음을 직전에 놓고는 반항을 하고 이제 막 그런 격렬한 몸싸움도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럼 왠지 이렇게 좀 완력이 강하거나 우락부락한 스타일인가요? 근데 강호순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호남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호순을 봤을 때 전혀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우락부락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접근이 용이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선량하게 생긴.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그 조폭의 깍두기 형태가 그 살인범이라고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미국의 사례를 봐도 우리나라 사례를 봐도 상당히 여리여리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살인의 추억에 거기서 나왔던 박해일 씨 같은 네. 좀 하얀 손을 가지고 여리여리하는 아주 이쁘장한 얼굴은 아니지만은 좀 그래도 호감이 가는 형태. 네. 그러니까 적어도 피해 여성이 어떤 방어 본능을 일으키지는 않을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연쇄살인범이군요.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연쇄살인범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이 생각하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래갖고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걸 많이 좀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잘 다룹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약점을 순간적으로 캐치를 잘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지금 필요하고 말하자면 지금 어떤 것이 약점이란 걸 파악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납치를 하게 되고 네. 호위동성을 시키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대표적인 예로 뭐가 되냐면 강호수는 자기 그 조수석에 자기 아들의 사진을 놨습니다. 그리고 고민형을 놨어요. 네. 그러면 여성들이 봤을 때 아주, 어떻게 봅니까? 따뜻한 부정을 가진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살인범일까라는 생각을 순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살인범일까라는 그 상식적으로 그거는 뭐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생각도 아니겠지만 굉장히 호감을 느껴지겠죠.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고민형을 옆에 놓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해코지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연쇄범들의 심리적인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들을 아주 연구도 많이 하고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네. 오히려. 예. 자, 이제 그럼 그 강호순이라는 희대살인마의 사건을 하시면서 아까 그럼 안타깝다라고 하셨던 건 바로 그 피해자들이 하나의 의심도 없이 그 범죄 피해자가 돼버렸다는 그게 저는 참 같은 사실 여성으로서 섬뜩하고 무서운데요. 그때 당시에 조금 안타까웠던 또 다른 상황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사실은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보통 초기 탐문에서 강호순이 걸렸습니다. 말하자면은 흔히 말하는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뭐 좀 그렇지만 보도방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 형사들이 탐문을 하고 다녔는데 그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노래방 도우미를 데리고 가는 걸 노래방 다른 사장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데려간 건 맞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강호순은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겁니다. 흔히 말하는 조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뭐냐면 저 사람은 아니라고 애초에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배제되면 그렇죠. 그다음부터 의심을 거두는군요. 뻔히 저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배제시켜버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냐면 당연히 다음 사건에서는 이 사람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경찰이 뭐냐면 이런 사이코패스 연쇄범의 행동 유형이라든가 네. 이걸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사실은 이게 충분히 알게 돼갖고 요즘은 그런 사건을 탐문할 때 완전히 바뀌지만은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실제로는 뭐 적어도 열 몇 명 이상, 그러니까 20명까지 되는 피해자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수의 시신을 못 찾는 겁니다. 말하자면 적어도 이거 심리적 우위를 통해서 그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또한 그래서 적어도 시신의 소재를 파악했을 정도. 네.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골프장도 막 두지고 그랬죠. 포크레인으로 막 파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에서 몇 시신을 발굴을 했는데 나머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입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어떤 흔히 말하는 오류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깊이 반성을 하고 지금 사이코패스 연쇄는 수사할 때는 거기에 어떤 걸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런 존재에 대한 수사 방법을 알았다고 하면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은 찾아서 장례나마 치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그냥 실종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네. 부분이죠, 사실은. 사실은 또 그런 비슷한 유형들이 요새 말하는 사이코패스라는 정말 정상적인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를 전혀 어그러뜨리는 정말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인고에 회자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조금 무서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이코패스 정남규 사건이라는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사건들이 있지요. 이 사이코패스의 정남규 사건도 우리 교수님께서 프로파일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묻지마 살인범의 거의 원조격이라는 거죠. 네. 사실은 뭐 그 전에 유영철 연쇄살인범이 있었지만은, 정남규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우리가 대표적인 묻지마 살인범. 그리고 연쇄살인범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경로를 밝혀준 게 정남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렸을 때 어떤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적인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성추행을 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남성에 의해서 추행을 당한 부분이라서 그때 나타났던 트라우마가 축적이 돼 갖고 또 군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비슷한 형태의 성적인 어떻게 보면 추행이 되는 네. 그것이 이제 이 사람한테 후천적으로 흔히 말하는 좀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는 예. 그래서 자기가 했던 어떤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제 강호순 같은 경우는 특정한 대상만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 여성 그리고 여성도 특정하게 치마를 입은 여성 정도를 공격했는데 정남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맞닥뜨리는 사람을 무조건 적으로 생각해서 다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예요. 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네. 방식도 그 강호순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아주 단일한 방법을 그러니까 질식이라는 방법을 그러니까 속옷을 통한 질식 방법을 썼는데 정남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적합한 뭐 칼이든 망치든 손으로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실은 묻지마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은 세계적으로 기록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사례가 많지 않을 정도의 아주 그 독특하지만 아주 그 전형적인 방식을 가지고 범행 있는 수법이 너무나 뭐 잔인하고 다양해서 어떤 일률적인 보통 사이코패스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신이 이제 소위 말하는 범행 수법이 유형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군요. 그래서 정남규를 접근할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연쇄살인범들 할 때 MO하고 시그너처를 찾는데요. MO가 이제 범행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동기 MO가 MO라는 게 흔히 말하는 모두스 오퍼랜드라고 갖고 말하자면 뭐 어떻게 말하는 수법이란 뜻이죠. 예. 뭐 방법이란 뜻인데 그거를 네. 저희에서는 MO라고 그냥 하는데 네. 그거가 일정 정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너처라고 하는 것은 강호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피해자의 특정한 어떤 부위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표시를. 네. 예, 예. 그게 보통 이제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인데요. 뭐 십자가를 표시한다든가 아니면 네. 특정한 뭐 그 철십자 같이 같이 이제 뭐 꺾어진 나중에 고리라든지. 예, 그런 형태로 예. 하는데 이 범죄 그러니까 정남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고 말하자면 MO 자체가 시그너처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실은 잡기도 어려웠고 네. 그리고 그 지금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 연구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거를 이제 같이 하게 돼 갖고 물론 제가 그걸 직접 추가 채운 건 아니지만은 네. 우리 그 서울 경찰청의 팀들이라든 경기 경찰 팀이랑 같이 접근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패턴을 못 읽게 되는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이게 어떻게 예측불허라는 그렇죠. 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예. 존재이기 때문에 네. 다행히 근데 이거는 그 프로파일들이 잡은 게 아니라 정남규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해서 실수는 잡혔을까요? 뭐냐면 강도를 했습니다. 예. 예, 강도 짓을 하다가 강도로 잡혔죠. 네네. 잡혔는데 우연하게도 이제 행동을 보니까 네. 그 일선 형사가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보통의 강도범하고 다르니까 네.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프로파일러들을 투입을 해갖고 이제 면담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가 들어가면서 그런 게 흔히 말하는 연쇄살인범 정남규라고 밝혀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형사분이 그 촉을 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강도에서 끝날 인간이 아니다라는 그때 그 시그널을 무시했다면 아마 그 희대의 살인마의 정남규는 그냥 강도로 끝나고 또다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사회에 또 활기를 하고 다녔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물론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기를 전후해서 말하자면 연쇄살인범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형사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도움도 뭐 좀 부끄럽지만 조금 이제 영향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큰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정말로 말 그대로 이 사회 굉장히 보이지 않는 이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주시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 일상에서 우리 교수님은 이 힘든 이 신체적 또 심리적으로 이런 힘든 일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흔히 말하는 취조시대 면담하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한번 그 시작하게 되면 최소한 4시간이나 길면 한 8시간까지 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왜냐하면 이제 맥락이 끊어지는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말하자면은 그 어떤 그 이런 형태의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 탐지기 탐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죽였는데요 라고 하는데 진실 반응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 네. 저 사람은 자기가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질문에 대한 질문이 틀린 거죠. 예, 상황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예. 자기가 죽인 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면은 뭐냐면 꾸준히 말을 시켜갖고 어느 순간인가 그 말이 한계에 다다를 정도까지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한계에 다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죠. 끝까지 가느냐의 네. 싸움인데 그래서 그 조금 약한 사이코패스들은 2시간, 3시간이고 조금 진짜 독한 경우는 5시간, 6시간을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들어갈 때 물을 안 먹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나갔을 때 끊어지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가 되냐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사이코패스들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지라는 거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다시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신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그 사람의 말을 꾸준히 2-3시간을 계속 거의 암기하는 걸 해서 이 패턴을 읽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어디가 튀고 비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 진술 자체에서.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사실은 힘든 부분이고 즉 심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서지 않으면 이건 못하겠네요. 절대 못하는 거죠. 네. 그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후배들도 그렇고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네네. 그러면 이럴 것 같으면 바로 뜯어냅니다. 강제로. 근데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모른다. 말하자 그 프로파일러들이 자기가 그 사이코패스한테 거기서 딸려가는 걸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영악한 사이코패스는 프로파일러라고 얘기해요. 네. 오히려 프로파일러 이기는 프로파일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이제 연쇄강간범들을 잡을 때 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은 다른 연쇄강간범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네. 하나를 주죠. 그거 갖고 해보라 그럽니다. 너 같으면 어떻게 범행을 하겠냐? 그럼 100% 찾아냅니다. 왜냐하면은 패턴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예전에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네. 그 아주 뭐 정말 그런 하니발 유명해진 영화가 있죠.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여자 수사관 조디 포스터가 실제로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기법과 상담을 하는 저는 그 장면이 보고 상당히 의아하면서도 놀랍기도 하고 영화니까 저런가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에서도 있는 거군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예. 이게 나가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경찰에서 안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수법을 걔네들은 아는 거죠. 실제로 뭐 EJ라고 적을 가지고 적을 제압한다라는 그런 뭐 어찌 보면은 이 병법의 의미도 여기에서도 통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Yeah, it's true. I've been searching for an answer. Now I found you, beautiful, so amazing. Dreams to come true. Hey, I woke up amazing. Yeah, it's true. I've been searching for an answer. Now I found you, beautiful, so amazing. Dreams to come true. 이제 지금부터는 한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또 화제가 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의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보는 코너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그동안 정말 수많은 이 피해자들, 또 살인범, 또 여러 가지 강력범죄의 그 가해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많은 심리 분석을 하는 소위 프로파일링 일을 해 오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항상 그래도 처벌보다는 교육, 교화, 이제 이런 사회가 보다 진화된, 보다 선진적인 사회다라는 그런 원칙론에 입각해서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가동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이 비용을 많이 써서라도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데요. 이런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가진 또 다른 문제점 또는 우리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재범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성범죄 재범률 같은 경우 같은 성범죄. 청소년 범죄 재범률은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 성범죄 같은 경우는 90% 이상입니다. 청소년 범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번 그 흔히 말하는 형을 받고 나온 다음에도 똑같은 거나 그보다 훨씬 더 진화한 범죄자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누누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그 일관성의 교육 차원에서의 재범 방지가 아니라 좀 포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러기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걸 그래서 종합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갔고 네. 물론 이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전체 범종으로 하기는 아직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특정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범죄라든가 특히 이제 뭐 아동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그런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좀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뭐 그 수강 같은 거 이제 좀 뭐 사회교육이나 예. 뭐 성범죄 예방 교육 예. 이런 거요. 근데 사실 그게 저도 한번 뭐 흔히 말하는 건너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그랬는데 코웃음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사실은. 말하자면은. 네. 흔히 말하는 성매매 남성들한테 어떤 수강을 하게 했는데, 저거 듣고 실제로 저기 생각이 바뀔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실질화가 돼야 된다. 네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이상 사실은 그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다. 예산만 낭비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지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범 방지 프로그램은 저는 좀 혹평을 하고 싶은 게 예. 너무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에서 갖추어져야 할 재범에 방지될 수 있는 안전망은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피해자 구조 프로그램이겠죠.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구조. 왜냐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피해자 구조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그 기금도 별로 없고 요즘에서야 조금 마련한다고 하지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네. 특히 이제 뭐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그 집에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더 뭐 좀 높은 수준의 피해자 구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 안전망 중에서는 뭐냐면 재범 방지, 그 재범 방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더 그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미국의 외건법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들한테 아예 그 주소까지도 공개하는 네, 신상 수준까지.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서 그렇게 뭐 되는 집 거죠. 앞에 팻말도 세워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도 사실은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어정쩡하다는 겁니다. 피해자 구조도 못 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범죄 교화도 되지 교화도 않아요. 안 되는데 돈은 쓰고 있고 네. 흔히 말하는 사회도 보호가 안 되는. 그럼 어쨌든 그것이 어떤 삼위일체가 돼갖고 유기적으로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네. 좀 따로 놀거나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그게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예.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형사 재판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범인으로서, 즉 범죄인으로서의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다.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우리나라 형사범죄의 대원칙이지요. 사실 아마 이것은 뭐 나중이 돼도 적어도 이제 법치주의라는 사회인 이상은 아마 이 원칙은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수많은 소위 잠재적인 용의자가 실제적 확정적 범죄인이라는 그 과정이 되는 것을 이제 직접 보시면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한 어떤 이 사람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정말 이때 이것 때문에 참 안타깝다. 또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의 나는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이제 어떤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청송교도소에서 네. 그 어떤 범인을 만났었는데, 이제 얼마 뒤면은 그때가 이제 보호감호제가 폐지돼 갖고 이제 나가게 될 때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근데 그 범인이 사실은 친딸을 강간했던
그 범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40 정도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4년 뒤에 출소가 되는데 그 딸아이 둘이 19, 20이 됩니다. 네. 작년에 됐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생각을 읽었습니다. 얘기를 쭉 얘기하니까 네. 자기 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네네. 이가 네. 여기가 이걸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자기 이는 아픈데 자기가 간간한 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나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쳐넣은 저 배은망덕한 딸이 딸들을 있는 어떻게 거군요.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그 얘기가 아니라 돌면서 하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석방이 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우연히 이제 했는데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딸들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천 어디에 사는데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빨리 빼돌리라고. 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빨리 신변보호하는. 보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신변보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판사님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흔히 말하는 심부름 센터를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를 말씀하신 질문에 하면은 이게 무죄 추정이 되나요? 말하자면 분명히 아직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도 더더군다나 아닌데 아니니까요. 거의 99%는 딸아이한테 해코지를 하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 건 맞는데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형태의 우리 사회에서의 그 틀이 필요한가? 이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지금도 고민이 많이 되는 거고. 전 지금 듣기만 해도 갑자기 그 네. 따님들의 신변이 걱정이 되는데요. 다행히 그쪽 인천 쪽 경찰들이 잘 빼돌렸는데 이건 빼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범죄를 못하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정확한 답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범죄의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보가 돼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정도. 네. 그리고 당연히 일반적인 권리로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은 보호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임박한 위협이 닥치는 상태에서의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는 그건 넌센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물 건너 간 외양간이 돼버리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론과 특수론 사이의 어떤 균형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네. 사실은 계속 고민해야 되지만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임박한 부분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유보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늦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어떤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너무 늦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즉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사람의 범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는 이제 원칙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그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람에 대한 잠재적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보호가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느낌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실제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회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 고민이 일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교화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보다 사실은 저는 좀 더 우리 사회 안전망 구축의 힘이 그쪽으로 더 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자, 아마 이제 이번 질문이 제가 오늘 교수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교수님 지금까지 정말 남들이 하지 못했던 또는 두려워서 못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던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이 직업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우리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강력범죄 수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제가 꿈꾸는 건 그겁니다. 프로파일링 아카데미 같은 실제 이제 지금 경찰 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돼서 조금 되고 있지만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일선에 있어 이제 LA라든가 뭐 이 라스베가스 시 같은 데서의 어떤 강력 수사관들을 다시 FBI 아카데미에서 재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짜 전문가로 만들어서 다시 내려보내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범죄 수사를 충분히 해 오셨던 그분의 경험, 그리고 거기서 느끼셨던 수많은 그 살아 움직이는 그 체험에서 프로파일링의 전문적 지식이 보태질 때 정말 그분들은 이 정말 범죄에 있어서 범죄 예방의 전문가가 되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사실은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참 안타까운데, 물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 시스템에 대한 얘기 나누고, 제 뭐 있는 대학에서라도 조금씩 쌓아간다고 하면, 조금 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5년 정도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기틀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오히려 이제 우리 사회에 안전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범죄를 예방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은 감히 범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소박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에서나 또는 뭐 드라마에서의 프로파일링이란 직업을 보면 나름 정말 전문적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정말 궁금하고 그랬었던 우리 프로파일링의 직업의 세계, 오늘 들여다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고되기도 하고 고도의 두뇌전, 심리전 플러스 체력전까지, 즉 체력까지 겸비하셔야 되는 정말 모든 직업은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멋있고 쉬워 보여도 막상 그 일을 내 일로 하게 되면 만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오늘 정말 새로운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이 직업, 그리고 이 직업을 나의 천직으로 알고 너는 내 운명이라고까지 해주신 우리 배상원 교수님, 오늘 정말 참 제가 또 다른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본연의 자리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고 계신 우리 배상원 교수님의 앞으로도 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가슴속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은 공짜가 아니다. 즉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한 삶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닌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프로파일러로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